초청연구원으로 있고 과거에 통일연구원장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그 국가안보전략 비서관을 지낸 전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국가안보 포럼이 크게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이렇게 기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경복 교육하시는 이사장님이가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에 초대를 받아서 여기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에 대단히 번복해 생각합니다. 오늘 그 두 분이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한미동맹의 기원과 동맹의 성격과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70년 동안 지내온 한미동맹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할 필요는 없겠고 지금 우리는 이제 제목에서 있듯이 핵시대입니다. 과거 이제 우리 한미동맹이 이제 재래식 시대에 70년을 살아왔어요. 6.25 전쟁부터 재래식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0년 이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한미동맹으로 평화를 지켜온 건 맞지만 지금 완전히 우리는 북한의 핵위협에 일방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와 있다. 이거는 한미 상방위협을 체결을 하셨던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전혀 원치 않았던, 전혀 보고 싶지 않았던 상황이 지금 나와 있다. 북한 핵 문제가 19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30년이 넘었는데 그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5번째 대통령입니다. 진보 보수 번갈아가면서 이제 대통령 바꿔가면서 이제 30년이 넘게 지나왔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보수라고 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고, 또 정부와 군과 이렇게 이런 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언론, 지식인층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좀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 먹히는데요? 됐어요. 첫 번째 제목은 이제 북한이 우리가 남북정상회담 3번 했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 3번 할 때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 나왔고 그 핵을 훨씬 더 강한 핵을 가지고 더 정교한 핵을 가지고 1차, 2차,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북한하고 대화할 때 항상 우리 배정호 박사가 얘기하셨듯이 항상 대화를 할 때 조심해야 되는데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죠. 북한이 김일성이 9.25 교실을 지시해서 71년도에 땅굴 파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남북한 간에 남북 적시자회담, 남북 조절위원회, 그래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만들어지고 여기 연구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북한의 적시자회담 대표 서울에 와가지고 우리가 깃발 들고 나가서 흔들고 하던 기억들, 그때 우리 국민들 대부분 통일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은 땅굴 파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땅굴 파고 있었던 겁니다. 몇 년 후에 이제 천문으로 해서 밝혀졌지만 똑같이 이게 잘 안 되네. 1차 남북정상회담 할 때 2000년 6월 15일에 했죠. 한 달 뒤에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일본 가면서 북한 들려가지고 김정일 만납니다. 그때 김정일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푸틴이 전언한 얘기가 우리 핵무기 만들었고 서울 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 10여 년 지나서 푸틴이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 하던 2007년도 1년 전에는 1차 시험을 했죠. 김대중 대통령 만났을 때는 아주 초보적으로 해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2차 정상회담 할 때는 한번 터트려보고 나서 정상회담을 했죠. 2017년도는 어땠습니까? 2018년도 그 판문점 정상회담 할 때는 그해 1월 1일 또 그 전에 2017년 12월 12일 날 김정은이가 직접 얘기하잖아요.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역을 중취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정상회담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핵 문제의 시작은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시작했습니다. 남북한이 91년도 12월 31일 날 체결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부다페스트 의정서라는 걸 체결했어요. 두 가지 문서의 공통점은 우크라이나 그렇고 우리 그때 노트 정부입니다.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해 우리가.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의 선의를 인정해 줄 줄 알고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핵을 포기했으니까 북한도 따라오리라고 우리의 선언을 믿고 따라올 것이다라고 노태우 대통령이 핵을 오셨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핵을 다 반납하고 포기하니까 이제 소련, 러시아가 우리를 침공할 일은 없겠지. 보증을 해줬으니까 문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 우리가 핵을 포기하는 순간 북한은 전력 초기에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30년 만에 사실상 핵 보유국을 여러분 우리가 북한을 핵 보유국을 부르든 안 부르든 북한의 핵 보유 지위를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정책 실패한 사람들이 그 면피하느냐고 하는 얘기지 실상은 북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 9월달에 핵 보유 법령 만들어가지고 핵 쓸 수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잘 공개까지 했잖아요. 그 전력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다. 이 비핵화 공동선언 자체는 상당히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저거를 이행해 오는 과정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은 합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얘기하듯이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선의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진 합의입니다. 근데 실패했잖아요.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누가 얘기했죠 최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10일 날 외교부 국방부 그 업무보고 모두 발언이죠.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 아주 이 안보 분야에서는 그 평범한 진실입니다. 이 평범한 진실에 가장 실패한 사례가 바로 30년 전에 비핵화 공동선언이다 하는 걸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분 넘겨주세요. 오케이, 여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 역사적 사실에 무지하다 이 얘기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참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것이 돼야 된다, 저것이 돼야 된다 얘기가 많았죠. 그 중에 하나가 그 조선일보 그 김대중 그 고문 그분 칼럼인데 4월 4일 날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핵 문제로 난리를 피우고 있으니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바이든 만나면 최소한 해결로 재처리라도 나와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저 재처리는 뭐냐면 이제 핵무기 원력, 플루토늄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도 갖겠다고 미국에 얘기를 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분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저 얘기를 했으면은 바이든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아까 앞서 제가 소개드린 비핵화 공동선언에 우리가 재처리 시설 안 갖겠다고 선언했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스스로 팔다리 묶어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거를 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얘기하면 바이든이 그랬겠죠. 아니, 그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가 아니고 당신네 스스로 그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과 체결해가지고 이거 묶어놓은 거 아니냐? 우리 모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바이든이 얘기를 했겠죠.
이분은 지금 30년 전에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고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하면서 저런 합의를 했다는 것까지 다 모르시고 저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 대부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분출을 합니다. 북한 핵 문제를 이제 더 이상 이 협상 통해서 비핵화 교육이 안 되니까 이게 대책을 세워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세요. 핵 잠재력, 당장 뭐 제철이 공량 건설해가지고 그 핵을 만드는데 뭐 몇 년 걸리죠. 5년, 10년 걸리는데 그래도 잠재력이라도 가져야 되니까 저거를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미국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팔다리 묶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2008년도에 미국 현재 그 주한미국 대사하고 만나서 한 얘기인데 김영삼 대통령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93년도 4년도 그때 영변 클린턴 행정부에서 영변 폭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 난다고 그래가지고 선대기 갈등 불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막았어요. 전쟁 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나중에 15년 지나서 저분이 여기 주한미국 대사한테 정신 못 차리면서 한 얘기가 아이고 그때 내가 그거를 그냥 놔줬어야 되는데 그때 영번 폭격해가지고 화군을 없앴으면 이렇지가 않을 텐데 본인이 미국이 공격하는 걸 막았다고 후회를 하더라 하는 전문이 미국에 들어가는 거를 들어갔는데 그게 위키리크스 통해서 전문이 공개가 된 적이 있어요. 후회를 하신 거죠. 이번에 빌 클린턴 지금 전 미국 대통령 저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하고 그 러시아하고 부다페스트 협정 체결했는데 마포에서 힘을 쓴 사람이에요. 우크라이나 핵 포기시켜야지 한국이 가진 나라 한 나라 줘야지 핵 보유국들은 좋으니까. 네? 그래서 압력도 넣고 돈도 주고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핵을 다 포기시켰어요. 그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어쩔 수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부다페스트 협정 서명하면서 당장 내일이라도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쳐들어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대로 됐죠. 이제는 크림반도를 먹은 뿐만 아니고 본토까지 들어왔잖아요. 응? 클린턴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서 얘기한 겁니다. 응?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유감이다. 응? 자기가 우크라이나 핵 포기하는데 많이 관여를 했다 이거예요. 응? 지금 저렇게 전쟁을 당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핵무기가 있어야 러시아의 침공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저지시키고 우리가 핵 다 포기시켰는데 이렇게 전쟁을 당해서 수십만 당하는 저 꼴을 보니 I feel terrible about 참담하다, 미안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렇게 사후에 사과를 하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쟁은 멀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폭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요즘도 뭐 얘기가 좀 나오지만 굳이 전임 정부를 거론할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강력하게 신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리고 사실 2018년도 4.27 판문점 선언하고 정상회담하고 뭐 그렇게 할 때만 해도 사실 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도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들어간 그 판문점 선언도 체결되고 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나 보다. 그거야말로 뭐 보수 진거 없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았죠. 네? 많았죠. 네? 그때는 되나 이제는 진짜 되나 보다 이제는. 근데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믿는 분들의 그 의견에 그 사고를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를 사람성 모른다고 김정은의 속내를 알 수는 없죠. 독심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김정은의 판단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정권 잡고 나서 행태를 먼저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의 행동과 보여준 행동과 정책을 보면 되잖아요. 제가 한 10개를 잡아놨는데 중요한 사건만
어느 하나를 보더라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첫째, 김정은이 정권 잡고 제일 먼저 한 게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한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합니다. 그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전변시켰다는 것이 영웅 대접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였어요. 그 이후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핵 보유국을 전문에다 놓고 2014년도에 소위 병진 노선 하면서 말이 병진 노선이지 순차 노선입니다. 선 핵무기 개발. 그래서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안보가 완전해지면 자유롭게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경제 개발할 수 있다. 저 순차 노선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는 저걸 병진 노선이라고 북한을 부르는 대로 따라 불렀죠. 그것도 용어 혼란 전술입니다. 그 다음에 2016년도에 이미 핵보유국 선언을 했고, 다음 번 넘겨주세요. 2017년 12월 달에 이제 2017년도에 육체핵 실험하고 화성 10초를 발사하고 나서 이제 분수공업대 열고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라고 선언하고 똑같은 얘기를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 하고 그때 이제 트럼프하고 신랑을 벌이던 시절이니까 내 책상에 핵단추가 있으니까 트럼프 까부지 마라 이 얘기까지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어가지고 남북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우리 특사 그 국정원장하고 안보실장이 평양 가서 김정은 만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4월 20일 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면서 이제 저희 새로운 전략적 노선 핵무기 개발 끝났으니까 이제 경제 개발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시 또 우리는 언론들은 핵무기 개발 끝났으면 빼고 경제 개발한다고 해서 야 이제 북한이 경제 개발 잘하면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핵무기 필요 없을 테니까 핵무기 개발 포기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어요. 이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저 4월 20일 날 회의 때 김정은이 한 발언 중에 이 발언이 있어요. 국부 핵시험장도 자기의 사명을 다 끝마쳤다. 그러니까 폐쇄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풍계리 핵시험장. 저 얘기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핵시험장을 폐기하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선전을 했었습니까? 우리 언론이 다 저 얘기를 도배를 했었죠.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구나. 그런데 북부 핵시험장을 폐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폐기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김정은의 이유는 북부 핵시험장이 자기의 사명을 끝마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핵무기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폐기한다는 거지. 김정은이 저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핵을 포기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이 사실 어떻게 보면 취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판문점 정상회담에 나온 것도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남한의 경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온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제 작년 9월 9일 날 아주 정교하게 잘 작성된 핵보유 법령까지 나온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우리 권 장로님 그 이제 군에서 40년 공직하시고 이렇게 연합사업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다 재래식 시대입니다. 그게 다 재래식 시대. 제가 작년 12월 달에 유엔사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유엔 사령부 사령관 영국 사람 육군 중장이던데 그 사람도 쭉 다 와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핵시대이기 때문에 유엔사도 다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들 유엔사 만들어져서 여기 70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대한민국 국민들도 고맙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지내온 지난 70년은 재래식 시대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전략적으로 부사적 능력 차원에서 제대로 대변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얘네들 다 한국을 탈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군리도 그렇고 미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전체적인 국방 전략뿐만 아니고 인도태평양 요새 하죠. 인도태평양 전략, 한반도 전략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핵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마지막에 레볼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 시대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입니다. 혁명이라는 단어. 재래식 시대와 핵 시대를 비교하는 것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혁명적인 변화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파괴력이 큰 센 무기가 뭡니까? 현무 5 탄도미사일이죠. 그 파괴력 8,000km, 8톤.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한두 달 전에 그 노동신문에 보여준 소위 그 전술핵탄도 몇 개 쭉 있는데 김정은이 시찰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우리 언론에서 나왔죠. 그 동그란 거, 그 한 40, 지름이 한 40, 50cm 되는 그 전술핵, 그게 이제 화산 31호 이렇게 부르는데 걔들이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보통 정확한 우리가 파괴력은 알 수는 없지만 뭐 해외,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10킬로톤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킬로톤. 그럼 만 톤이에요. 만 톤. 만 톤이면은 10킬로톤이면은 이번에 그 히로시마에서 그 우리 G7 회의 열렸지 않습니까? 히로시마에 터진 핵무기가 한 15킬로톤 정도 됩니다. 이게 히로시마에 터진 것보다 좀 소규모죠. 그러니까 전술핵이라고 부르는 거지요. 얼마나 히로시마에서 얼마나 죽었냐? 한 15만, 16만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정확한 계산은 안 나와요. 사람이 그 형체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1킬로톤당 한 10,000명 정도 희생된다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그 어림잡아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산 10킬로톤 한 발이면은 10만 명입니다. 사람. 대한민국 어디에 터지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현무 5 8톤짜리에 비해서 그 전술핵 한 발이 1250배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술핵 한 발 대응하려면 현무 1250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뉴클리어 레볼루션 핵의 혁명 시대가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 조금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재래식 시대와 핵 시대의 비율을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따뜻했던 심지어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던 한여름에서 추운 외투를 껴입어하는 엄동설안으로 계절이 바뀐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한겨울에 여름식에 사방식 가지고 여름식에 옷치장 가지고 못 살죠. 네? 다 끼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원해서 온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밀려온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 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외투를 껴입어야 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워싱턴 선언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워싱턴 선언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2일부터 몇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1월 11일 날은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가짜 평화다 하는 얘기도 있었고, 북한 핵 문제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지면은 자체 핵무장이나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사실 그 발언이 이번에 그 워싱턴 선언에 미국이 동의하도록 만든 가장 큰 강력한 사실 폭탄이었어요. 그 국제사회가 아주 그 발언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대통령 그 발언 이후에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보다도 남한이 저거 핵 문제를 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죠. 한숨 돌렸지만 워싱턴 선으로 그다음 그 발언은 왜 저게 임팩트가 있는 발언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대 핵무장 시도하였죠. 우리는 북한처럼 비밀리에 속이면서 우리 핵무기 안 한다고 막 속이다가 나중에 능력 갖고 나서 우리 핵보유기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정면 승부했습니다. 정공법으로. 미군 철수하면 우리 핵무장 간다고 얘기를 하고 시도를 했었죠. 2번. 유감선 때도 그게 다 미국의 압박에서 좌절됐습니다. 그 이후에 핵무장을 입에서 꺼낸 최초의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전술핵은 우리나라에 전술핵이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그거를 노태우 정부 때 다 뺐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공동선언이 체결됐는데 전술핵 재배치 이 얘기도 노태우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연방으로 때렸으니 국제사회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뉴욕타임즈의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이거는 워터쉐드 모먼트, 코리안 내셔널 시큐리티 히스토리, 한국의 안보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이다. 저 발언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워싱턴 선언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이 그 누구였더라도 북한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금 사실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떨어져 내려오는 그 눈덩이를 막아야 하는 그 역사적인 책무를 안게 된 대통령이 현 시기에 현재의 대통령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하고 워싱턴 선언, 뉴클리어라는 말이 들어간 최초의 한미 간 협의체예요. 미국이 나토의 그 뉴클리어 플래닝 그룹 외에는 어떤 동맹국가도 뉴클리어라는 단어 자체가 들어가는 협의체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어내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정부에 들어와서 북한은 30년 이상 골맞춰진 북한의 문제, 저게 우리에게 직접적인 생존의 위협이다라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이거를 제대로 대처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정부였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다음 넘어가서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결국 워싱턴 선언은 이 완성판은 아니에요. 협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협의를 잘 진행을 해가지고 더 완성도가 높은 완성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거는 이제 발전해 나가는 진화하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일부 우리 장관 같은 사람들이 이게 더 이상 다른 거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또 일부 비판도 받고 그랬는데 저거가 하나의 주춧돌이 되는 거지 목표 지점이 다 간 건 아니고 몇 개 더 건너 놓아야 주춧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NCG라는 걸 통해서 그런 주춧돌들이 몇 개 더 모이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더군다는 법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또 오늘 한미 연합사 얘기도 나왔는데 한미 연합사 창설에 버금가는 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탱해오는 두 축이 동맹을 떠받쳐주는 두 축이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다른 하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한미 연합사 창설 아닙니까? 이거를 앞서 그 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쉽게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분 에버레디 계획이라고 아실 거예요. 하도 그 정례협정에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제거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2번, 3번. 그런 정도로 사실 아이젠하워도 우리의 새로운 적이 생겼다고 얘기할 정도로 미국과 맞붙어가지고 일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가지고 한미 상호방조를 체결했다고 얘기를 폄하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야말로 떠나가는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만들어낸 게 한미 상호방위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만큼 성견 지명이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 70년대에 얼마나 한미 간의 긴장 관계가 많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시대에서 미국이 공개적으로 협박 많이 했어요. 얘네들 핵무기 개발하면 우리 동맹 끝내고 미국 뺀다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그거를 다 극복해가면서 뭐 연합사가 없어지고 그런 뭐 구체적인 측면도 있지만 미군이 가급적 한반도에 발을 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더 확실하게 묶어주는 한미 연합사를 창설하는데 어떻게 박준혜 대통령의 그런 그 집요한 그런 그 노력이 없었겠냐 이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그 한미 동맹 관계에 이제 명이 있고 암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그 어두운 면을 극복하면서 더 밝게 미래지향적으로 나를 내들었듯이 지금도 뭐 우리 한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뭐 경제적으로 지금 별로 뭐 얻은 게 없다는 국내 비판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나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의 제대로 된 워싱턴 선언에 기초한 제대로 된 핵시대 한미동맹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그 업적은 한미 상호방위와 연합사 창설에 버금가는 역사적인 목적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